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이방인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뮈의 1941년작 이방인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메르소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싸움에 휘말리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책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강 알고 있는 태양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메르소의 재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며 메르소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슬퍼하지 않았고 이후 놀러 다니기까지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며 메르소는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로 내몰리게 됩니다. 까뮈는 이 책을 통해 보여지는 세 가지 죽음, 즉 엄마의 죽음, 메르소에 의해 살해된 아랍인의 죽음, 그리고 메르소 자신의 사형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끄집어냅니다.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삶의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고 까뮈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메르소는 죽음이 임박해서야 의식이 깨어나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방인이라는 책의 제목이 뜻하는 바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외면당하고 배척되는 요즘 사회의 모습과도 닿아 있기 때문이겠죠.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세계문학,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제1부 1장. 오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모르겠다. 요양원에서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쩌면 어제였을 것이다. 요양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고 가면 오후 중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밤을 새고 내일 저녁에 돌아올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 휴가를 달라 했고 그는 딱히 거절할 구실이 없었다. 하지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괜히 그런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은 사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모레 검은 넥타이를 하고 나타났을 때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지금의 이 기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때는 엄마의 죽음이 이미 다 끝난 일일 테고 모든 게 더 공적인 모양새를 띨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이 정말 더웠다. 나는 평소처럼 셀레스트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셀레스트의 가족은 나의 일에 많이 슬퍼 있고 셀레스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분뿐인 어머니를 잃은 거잖아. 내가 식당을 나설 때는 모두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러 에마뉴엘의 집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혹시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삼촌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버스 출발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갔다. 버스를 놓칠까봐 마음을 졸인 데다 다름박질까지 하고 차는 덜컹거리지 휘발유 냄새는 나지 도로와 하늘의 반사광 때문에 눈은 부시지.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버스 안에서 거의 내내 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보니 나는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웃으며 멀리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네라고만 대답했다.
요양원은 마을에서 2km를 더 가야 한다. 나는 걸어서 갔다. 곧 엄마를 보려고 했지만 관리인이 나에게 원장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했다. 원장이 바빠서 나는 조금 기다렸다. 원장을 기다리는 내내 관리인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다가 원장이 나타났고 나는 드디어 원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원장은 키 작은 노인이었고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맑은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와 악수를 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손을 빼야 할지 정말이지 난감했다. 그는 서류를 펴보이며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은 3년 전에 이곳에 오셨군요. 어머님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아드님이고요. 나는 원장이 뭐라고 책망을 하겠구나 싶어서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아드님,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의 서류를 읽어보았어요. 아드님은 어머님을 책임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아드님은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테니까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은 여기에서 더 행복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나는 대답했다. 아시겠지만 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 비슷한 연배의 친구분들과 함께 지내시며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었죠. 어머님께서 젊은 아드님과 사셨다면 아마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다. 엄마는 나와 함께 살 때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며 하루를 보냈다. 엄마가 이 요양원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처음 며칠 동안은 자주 울곤 했다.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만약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가자고 했다면 엄마는 또 울었을지 모른다. 낯선 게 늘 문제다. 지난해 내가 이곳에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를 보러 가려면 일단 내 휴일을 온통 날려버려야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표를 사고 또 2시간을 달려야 하는 수고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이제 어머님을 뵈러 가셔야겠지요.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원장이 앞장섰다. 계단에 이르자 원장이 설명을 덧붙였다. 어머님을 작은 영안실에 모셔놓았어요. 다른 분들이 놀라시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여기서 함께 생활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2, 3일 동안은 신경이 곤두서죠. 우리가 돌봐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요. 우리가 마당을 지나가는데 많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우리가 그들의 곁을 지나칠 때는 대화가 끊기더니 우리가 지나가고 나자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앵무새들이 소리를 낮추고 제잘거리는 것 같았다. 작은 건물 앞에 도착하니 원장이 돌아섰다. 아드님,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언제든 사무실로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례는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야 아드님이 어머님 곁에서 밤을 샐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머님께서는 친구분들에게 장례는 종교적으로 치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필요한 조치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만 그 사실을 아드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살아생전에 종교에 대해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하얗게 회칠된 벽과 커다란 창문 덕에 방 안은 아주 환했다. 몇 개의 의자들과 X자 모양의 받침대들이 보였다. 그중 2개가 가운데에서 덮개가 덮인 관을 받치고 있었다. 호두 염료를 칠해 갈색이었는데 그 위로 반짝이는 나사못들만 보일 뿐이었다. 관 근처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강렬한 색채의 스카프를 두른 아랍계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내 뒤로 관리인이 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게 분명했다.
그가 조금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미 입관을 했지만 어머님을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풀어드릴게요. 관리인이 관으로 다가가려는 것을 내가 말렸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물었다. 열지 말까요? 나는 대답했다. 관리인이 행동을 멈추자 나는 괜한 말을 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잠시 후 그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요? 그의 물음은 나를 비난하려고 한다기보다 정말 궁금해서인 것 같았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흰 수염을 비비꼬며 말했다. 저도 이해합니다. 관리인은 옅은 청색의 아름다운 눈빛을 가졌고 약간 붉은기가 도는 안색이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가져다 주었고 그도 조금 뒤쪽에 앉았다. 아랍계 간호사가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관리인이 나에게 말했다. 피부에 염증이 나서 그래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간호사를 쳐다보았고 그제야 그녀의 눈 아래로 얼굴을 두르고 있는 붕대가 보였다. 코 주위로는 붕대가 평평했다. 그녀의 얼굴은 붕대 때문에 온통 하얀색뿐이었다. 간호사가 자리를 떠나자 관리인이 말했다. 이제 혼자 계실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 말에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내 뒤에 선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의 등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불편했다. 방 안은 늦은 오후의 아름다운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말벌 두 마리가 자꾸 유리창에 부딪히는 바람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서히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관리인에게 물었다. 이곳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러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답했다. 5년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관리인은 매우 수다스러워졌다. 그가 마렌고 요양원에서 관리인으로 삶을 마감하게 될 거라고 혹시 누가 말했다면 그는 무척 놀랐을 것이다. 그의 나이는 64이며 파리 출신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그의 말에 끼어들어 물었다. 아, 이곳 출신이 아니시군요. 그러고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데려다 주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어머니를 아주 급하게 매장해야 했다고 말했었는데 평지에서는 더구나 이곳에서는 날이 더워서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파리에서 살았으며 그곳을 쉽게 잊지 못한다는 말을 했던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고인과 함께 사나흘 지내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이곳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죽음을 떠올리기 바쁘게 운구차 뒤를 쫓아가야 한다니까요. 그러자 관리인의 아내가 말했었다. 그만해요. 이분께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굴이 붉어진 관리인은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말에 끼어들었다. 관리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자그마한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은 극빈자 자격으로 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아직은 건강하다는 생각에 관리인 자리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어찌됐든 그 역시 요양원의 재원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관리인은 재원자들을 가리켜 그들, 저 사람들, 때로는 노인네들이라고 했는데 나로서는 꽤나 충격이었다. 사실 그중 어떤 이들은 그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관리인이므로 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할 권리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이다. 그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갑작스레 날이 저물었다. 창문 위로 밤이 들이오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관리인이 불을 켜 갑자기 방 안이 밝아지자 나는 눈이 부셨다. 그가 나에게 구내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라고 했지만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크림커피 한 잔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크림 커피를 워낙 좋아했기에 달라고 했고 조금 뒤 그는 쟁반에 커피를 담아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러고 나니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하지만 엄마의 시신을 앞에 두고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주저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안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관리인에게 담배 한 대를 권했고 함께 피웠다. 그때 관리인이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의 친구분들도 밤을 새러 오실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가서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불을 하나 끌 수 있는지 물었다. 하얀 벽에 불빛이 반사되니 눈이 피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인은 모든 불을 다 켜거나 전부 다 끄도록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 난 후에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관리인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의자들을 늘어놓았다. 그중 한 의자 위에는 커피포트를 놓고 그 주위에 커피잔들을 쌓아두었다. 그리고 관리인은 엄마의 시신 건너편으로 가서 나와 마주보고 앉았다. 간호사는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팔의 움직임을 보니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방안이 따뜻했고 커피를 마신 덕에 몸이 훈훈해졌다. 열린 문으로 밤의 내음과 꽃향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깜빡 졸았던 것 같다. 무엇인가가 스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눈을 감고 있다가 뜬 탓인지 새하얀 방이 더욱 눈부시게 느껴졌다. 눈앞에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각각의 물체, 각 모서리들과 곡선들이 두 눈이 아플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친구분들이 들어선 것은 그때였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이 눈부신 빛 속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삐걱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나는 마치 그동안 사람이라고는 구경해 본 적 없던 것처럼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물론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인지 그들이 실존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허리 부분을 졸라맨 끈 때문에 안 그래도 볼록한 배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지금껏 나는 나이 든 여자들의 배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본 적이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매우 야위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에서는 눈이 아니라 주름투성이 사이로 파묻힌 희미한 빛만이 눈에 띈다는 것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앉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이가 다 빠져 입술은 죄다 말려 들어간 얼굴로 부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별뜻 없는 버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인사인 것 같다는 짐작은 했다. 모두가 관리인 주위에 앉아 나와 마주한 채 고개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때였다. 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이곳으로 와서 앉아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뒤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같이 온 사람들 중 한 명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작고 규칙적이었으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기운이 없었고 우울한 채 말이 없었으며 관이나 지팡이, 눈에 띄는 아무 것이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흐느끼던 여자는 계속 울고 있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참으로 놀라웠다. 이제 더 이상 그 울음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차마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관리인이 다가가 몸을 숙이며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조금 전처럼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관리인이 내 쪽으로 오더니 곁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더니 나에게 눈길은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어머님과 가까운 사이였대요. 이곳에서 유일한 친구였고 이제는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하시네요. 우리는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다. 울고 있던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이 잦아들었다. 코를 훌쩍이기를 계속하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나는 이미 잠은 달아났지만 피곤했고 허리가 아팠다. 울음소리가 그치자 이제 고통스러운 것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침묵이었다. 어쩌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몇몇 노인들이 볼 안쪽을 빠는 바람에 이렇게 괴상한 혀차는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너무 깊이 생각에 빠진 나머지 자신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영안실 한가운데 놓인 엄마의 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관리인이 따라주는 커피를 마셨다.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날이 밝아왔다. 눈을 뜨고 보니 노인들이 서로 뒤엉킨 채 잠들어 있던 모습은 기억난다. 어떤 한 사람만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등 위에 턱을 괸 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렸던 사람 같았다. 그렇게 잠깐 잠에서 깼다가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허리가 점점 더 아파오는 바람에 눈을 떴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깼고 기침을 심하게 했다. 그는 체크무늬의 커다란 손수건에 침을 뱉어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뱉는다기보다 잡아 뽑는다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았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깨웠고 관리인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편하게 밤을 보낸 탓에 다들 낯빛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방을 나서면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이다. 밤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꽤나 가까운 사이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고 덕분에 대충 씻을 수 있었다. 나는 크림 커피를 또 마셨는데 정말 맛있었다. 밖으로 나가서 보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바다와 마렌고를 가르는 언덕 위 하늘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 향기를 실어다 주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준비되어 있었다. 시골에 와본 지가 오래여서 엄마 일만 아니면 산책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대신 나는 뒤뜰의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사람들을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시니 잠이 싹 달아났다. 직장 동료들이 떠올랐다. 이 시간이면 이제 일어나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다. 나는 늘 이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마침 건물 안에서 종이 울리기 시작해서 나는 주의가 흐트러져 버렸다. 창문 너머로 소란이 느껴지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해는 조금 더 하늘 높이 떠올랐다. 덕분에 내 발이 뜨거워졌다. 관리인이 뜰을 가로질러 나에게 다가왔고 원장이 나를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나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고 사인을 하게 했다. 원장은 줄무늬 바지에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수화기를 든 채 나에게 말했다. 조금 전에 장의사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님의 관을 이제 덮으라고 전하려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인사하시겠어요?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휘자크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시작하라고 전하게. 그리고 원장은 그도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고 했고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책상 뒤에서 짧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와 나 둘의 당직 간호사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원래 재혼자들에게는 밤을 새는 것만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인정상의 문제지요. 원장이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엄마의 오랜 친구도 장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했다. 토마 페레즈라는 분이에요.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씩 웃었다. 다소 어린애들 감정 같은 면이 있죠. 하지만 토마 씨와 어머님은 떨어져 지내는 법이 거의 없었답니다. 요양원에서는 토마 씨에게 약혼자라고 놀려대곤 했죠. 그러면 토마 씨는 그저 웃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건 토마 씨에게 정말이지 큰 충격일 테고요. 그분에게는 어머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어제의 밤샘은 왕진 의사의 조언대로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고 문득 무엇인가 발견한 듯 말했다. 마렌고의 주임 신부님이 오셨네요. 일찍 도착하셨군요. 원장은 나에게 마을에 있는 성당까지 가려면 적어도 4, 50분은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건물 앞에는 사제와 복사아이 2명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사제가 은줄의 길이를 조절하려고 그 아이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사제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나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건넸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으로 들어가 슬쩍 보니 관에는 나사못들이 단단히 박혀 있었고 검은 옷차림의 인부 4명이 보였다. 원장이 나에게 운구차가 길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고 동시에 사제가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인부들은 덮개용 천을 들고 관 쪽으로 갔다. 사제와 복사 아이들 그리고 원장과 나는 바깥으로 나왔다. 문 앞에는 내가 모르는 부인이 있었다. 묘르소 씨입니다. 원장이 말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듣지 못했고 그저 당직 간호사라는 것만 알아차렸다. 간호사는 웃음기 없이 뼈가 도드라지고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우리는 시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비켜섰다. 그리고 관을 들고 가는 인부들을 따라 요양원을 나섰다. 문 앞에는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가로로 길이가 길고 윤이나 반짝거리는 운구차의 모습에 필통이 떠올랐다. 차 옆에는 작은 키에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차림으로 서 있었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노인도 한 명 있었다. 그가 바로 토마 페레즈였다. 그는 위가 둥글고 챙이 넓은 부드러운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관이 문을 지나갈 때는 모자를 벗었다. 양복의 바짓단은 구두 위로 돌돌 말렸고 셔츠의 커다란 흰 기세비에 지나치게 작은 검은색 보타이를 메고 있었다. 검은 점들로 빼곡한 코 아래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얇디 얇은 하얀 머리털이 귓바퀴가 축 늘어져 흉한 귀 위로 흘러내려와 있었는데 얼굴빛이 창백해서 빨간 핏빛이 맴도는 귀가 유독 눈에 띄었다. 장례 진행자가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 주었다. 사제가 앞장서고 운구차는 뒤를 따랐으며 운구차 주위로 4명의 인부가 있었다. 그 뒤로 원장과 나 그리고 행렬의 끝에 간호사와 토마 페레즈가 서기로 했다. 하늘은 이미 햇빛으로 가득했다. 햇볕이 땅에 무겁게 내리쬐면서 열기가 급속도로 달아올랐다. 행렬이 출발하기 전에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더 더웠다. 토마 페레즈는 쓰고 있던 모자를 다시 벗었다. 내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더니 원장이 나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엄마와 토마 페레즈는 저녁 되면 간호사를 대동하고서 마을까지 산책을 다녔다고 했다.
나는 주위의 들판을 바라보았다. 하늘 저 멀리까지 이어진 언덕 위로 펼쳐진 실편백 나무들의 윤곽과 붉은색과 초록색을 띤 대지, 드문드문 보이는 그림 같은 집들을 보고 있자니 산책하던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이곳에서는 저녁은 쓸쓸한 휴식이었을 것이다. 오늘은 넘치는 태양빛이 풍경을 소스라치게 한 탓에 비인간적이고도 나른한 분위기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토마 페레즈가 다리를 살짝 절뚝거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바로 그때였다. 운구차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는 뒤처졌다. 운구차 곁에서 걷던 인부들 중 한 명도 뒤처져 나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나는 해가 하늘 위로 그렇게 빨리 떠오른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미 한참 전부터 들판에서는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풀잎들이 사르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뺨 위로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 장내 인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오른손으로 모자의 챙을 들어 올리고는 왼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자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날이 푹푹 찌네요. 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나에게 물었다. 어머님 장례인가요? 네, 나는 말했다. 연세가 많으신가요? 뭐 그렇죠. 사실 나도 정확한 나이가 떠오르지 않아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자 토마 페레즈가 50여 미터 정도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게 보였다. 그는 열심히 펠트 모자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원장을 쳐다보았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전혀 없이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조금 맺혀 있었지만 그는 굳이 닦아내지 않았다. 장내 행렬이 조금 더 빨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주위로는 여전히 햇빛을 머금은 들판이 펼쳐지고 있었다. 햇볕이 너무 강렬하게 쏟아져서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최근에 새로 포장된 도로로 들어서게 되었다.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아 부서져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에 짓눌리고 찍힌 탓에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속이 들여다 보였다. 운구차 위로 보이는 마부의 모자는 삶아서 굳힌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마치 검은 역청 반죽으로 만든 것 같았다. 푸르고 하얀 하늘과 짓이겨진 채 끈적이는 검은 아스팔트, 우울한 검은 옷차림, 반짝이는 검은 운구차 사이에서 나는 약간 현기증을 느꼈다. 내리쬐는 햇볕, 운구차에서 나는 가죽 냄새와 말똥 냄새, 리스칠 냄새와 향 냄새, 밤을 샌 탓에 몰려오는 피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시야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나는 또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토마 페레즈가 저 멀리서 보였다가 구름처럼 드리운 열기 속으로 이내 사라졌다. 그러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찾아보았더니 그는 길을 벗어나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내 앞으로는 길이 굽이지고 있었다. 토마 페레즈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지름길로 접어든 것이었다. 길이 구부러지는 지점에서 그는 우리와 다시 합류했으나 이내 다시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렀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나는 피가 관자놀이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확실하고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마을 어귀에서 당직 간호사가 나에게 했던 말이다. 그녀는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가 독특했다. 떨리지만 선율이 살아있어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걸으면 땀이 나서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오한이 날 수 있고요. 간호사의 말이 맞았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이를테면 토마 페레즈가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렬에 합류했을 때 보았던 그의 얼굴이다.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인지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적시고 있었다. 그런데 주름 때문에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마치 니스치를 한 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리고 성당, 인도의 마을 사람들, 묘주의 빨간 제라늄, 기절해버렸던 토마 페레즈, 엄마의 관이로 던져지던 핏빛 흙, 흙 안에 뒤엉켜 있던 하얀 나무뿌리, 그리고 사람들, 목소리, 마을, 한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끊이지 않던 엔진 소리, 마침내 버스가 빛의 둥지 알제에 들어섰을 때 이제 12시간은 잘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가 느꼈던 기쁨 등이 그러했다. 2장.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나는 사장이 이틀간 휴가를 달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언짢아 했는지 깨달았다. 바로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면서 불현듯 이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사장은 내가 일요일까지 쉬면 나흘간의 휴가를 보내게 된다고 자연스레 생각했을 테고 못마땅했을 게 뻔하다. 그런데 엄마의 장례를 오늘이 아닌 어제 치른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고 말이다. 물론 사장의 심정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어제 하루를 고단하게 보낸 탓에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다. 전차를 타고 항구 해수욕장으로 갔다. 나는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곳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그녀는 예전에 나와 같은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했는데 사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녀도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마리가 얼마 뒤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 둘의 관계에는 진전이 없었다. 마리가 부표 위로 오르는 것을 도와주다가 그녀의 젖가슴이 내 손에 스쳤다. 그녀가 부표 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을 때도 나는 계속 물속에 있었다. 마리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눈 위로 흘러내린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부표 위 그녀 곁으로 기어올랐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장난치듯 머리를 뒤로 젖혀 마리의 배를 베고 누웠다. 마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서 나는 그대로 있었다. 눈앞에는 온통 파랗고 황금빛의 하늘만 펼쳐져 있었다. 내 목덜미 아래로 마리의 배가 조용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는 오랫동안 반쯤 잠이 든 채 그렇게 부표 위에 있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는 물속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녀 뒤를 따랐다. 나는 마리 곁으로 가 그녀의 허리를 팔로 감싼 채 함께 헤엄을 쳤다. 마리는 계속 웃고 있었다. 둘이서 둑에 올라 몸을 말리는데 마리가 말했다. 내 살갗이 더 많이 탔어요. 나는 마리에게 저녁에 함께 극장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나에게 페르낭델 주연의 영화가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옷을 입었다.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모습을 보자 마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상을 당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해서 나는 어제라고 말해 주었다. 마리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내 탓이 아니라고 마리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장에게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나서 그만두었다. 말해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차피 누구나 늘 잘못은 조금씩 하기 마련이다. 막상 저녁에 마리는 전부 잊어버렸다. 영화는 중간중간 재미있기는 했지만 정말이지 너무 시시했다.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때쯤 그녀에게 입맞춤을 한다고 했던 것이 어설프게 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우리는 우리 집으로 왔다. 눈을 떴을 때 마리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녀는 이모 댁에 가야 한다고 했었다. 오늘이 일요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따분해졌다. 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대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마리가 베개에 남기고 간 소금기 밴 바다 냄새를 맡으며 10시까지 자버렸다. 그리고 잠에서 깨서도 계속 누운 채로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평소 같으면 셀레스트 내에서 점심을 먹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질문을 해댈 게 뻔했고 나는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빵도 없이 접시채로 입을 대고 먹었다. 빵이 떨어지고 없었는데 사러 내려가기가 싫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조금 심심해져서 집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혼자 지내기에 너무 커서 주방 식탁을 내 방으로 옮겨야만 했다. 이 방에서 조금 내려앉은 고리버들 의자와 누렇게 변해버린 거울이 달린 옷장, 화장대, 구리 침대 사이에서만 지낼 뿐이었다. 나머지 살림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조금 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예전 신문을 집어들고 읽었다. 신문에서 크리센 소금 광고를 오려서 재미있는 기사들을 스크랩해 두던 낡은 공책에 붙였다. 나는 손을 씻었고 결국에는 발코니로 나가 앉았다. 내 방에서 밖을 보면 변두리의 간선도로가 보인다. 오후 날씨는 좋았다. 그러나 도로는 질퍽거렸고 드물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산책 가는 가족들이 보였다. 그리고 세일러복 차림의 두 꼬마 남자아이들도 눈에 들어왔다.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반바지의 뻣뻣한 옷감 때문에 움직임이 거북해 보였다. 그리고 커다란 분홍 리본을 달고 검은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도 보였다. 그 뒤를 따르는 소녀의 어머니는 덩치가 매우 컸는데 밤색 실크 옷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키가 작고 홀쭉했는데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을 사람들이 왜 그를 가리켜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조금 뒤 변두리의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는 기름칠을 하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허리 부분이 매우 잘록하게 라인이 들어간 양복 재킷에 수놓은 행커치프를 꽂고 앞코가 네모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로 웃어대며 서두르는 걸 보면 시내 영화관에 가는 게 분명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니 길에는 점점 인기척이 없어졌다. 여기저기에서 공연이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이제는 가게 주인들과 고양이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길가에 줄지어 있는 무화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환한 빛은 없었다. 길 건너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 하나를 문 앞으로 가지고 나오더니 등받이 위로 두 팔을 꿰고 거꾸로 앉았다.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로 미어터질 것 같던 전차도 이제는 거의 비어 있었다. 담배가게 옆 피에르라는 작은 카페에서는 종업원이 텅 빈 가게 안을 쓸고 있었다. 전형적인 일요일의 풍경이었다. 나도 담배가게 주인처럼 의자를 뒤로 돌려보았다. 그렇게 앉는 것이 더 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 2대를 피웠고 방으로 들어가 초콜릿 한 조각을 가져와 다시 창가에 서서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흐려져 여름 소나기가 몰려오려나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씩 날이 개이기 시작했다.
다만 지나가는 구름대 때문에 거리에는 마치 비가 올 것 같이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5시가 되자 전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교회 경기장에서부터 다시 발판이며 난간까지 구경꾼들을 매단 채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전차에는 사람들이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운동선수들인 모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은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 몇 명은 나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중 한 명은 나에게 우리가 이겼어 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나는 알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뒤로는 자동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날이 조금 더 저물었다. 지붕 위로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산책 나갔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 점잖은 남자도 보였다. 아이들은 울거나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또 동네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중 젊은 사람들이 평소답지 않게 결연한 몸짓을 하는 것을 보니 모험 영화를 본 모양이었다. 조금 뒤에는 시내 영화관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앞서 지나간 사람들보다 분위기가 무거워 보였다. 드물게 웃기는 했지만 피곤하고 생각이 많아 보였다. 그들은 건너편 인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였다. 모자를 쓰지 않은 동네 아가씨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젊은 남자들이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며 농담을 건넸고 아가씨들은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아가씨들 중 나와 아는 사이인 몇 명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던 별빛들이 희미해졌다. 사람들과 불빛으로 가득 찬 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눈이 피로해졌다. 가로등은 축축한 길거리를 비추었고 반짝이는 머리칼과 미소, 은팔찌 위로 전차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사되었다. 얼마 뒤 전차는 뜸해졌고 가로수와 가로등 위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거리는 서서히 인적이 끊기더니 어느새 모습을 드러낸 고양이 한 마리만 천천히 길 위를 가로질렀다. 나는 그제야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의자 등받이에 턱을 괴고 있었던 탓에 목이 조금 아팠다. 나는 빵과 밀가루를 사러 내려갔다 왔다. 그리고 요리를 했고 선체로 음식을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 했지만 바깥 공기가 차서 추웠다. 창문을 닫고 방으로 오면서 보니 탁자 끝에 나란히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놓여있는 모습이 거울로 보였다. 역시 일요일은 길고 따분했다. 이제 엄마의 장례도 끝났고 내일이면 다시 일하러 나갈 것이며 어쨌든 결국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